마테오 데니트스는 걸음을 재촉했다. 꼬마 피포는 그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으나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피포의 손을 붙들고 아이가 뒤처질 때마다 앞으로 잡아당겼다. 이미 30분이나 늦었고 아직 10여 분은 좋게 더 걸어야 도착할 거라는 게 마테오의 계산이었다. 놀라나 거리 노점 앞에서 걸음을 늦추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두 사람은 전진했다. 가끔씩 마테오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는 긴장된 턱을 꽉 다문 채 전진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행인들을 향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리를 향해 불쾌하게 시작된 하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줄리아나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동료들 중 2명이 결근했고 오늘은 그녀가 그들을 대신해 근무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이를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수고를 남편에게 맡겼다. 산타루치아 그랜드 호텔 주방. 전날 밤의 잠으로 눈이 부은 동료들 틈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두 남자가 어떤 아침을 보내고 있을지, 두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기분 좋은 상상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녀는 그들을 한데 묶어 알고 싶어 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하루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직 약간씩 김이 오르는 커피잔을 뒤로 했다. 남편과 아들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벌써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뒤로 했다. 그녀는 자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에 귀를 막고 일에 잠겼다. 마테오와 피포 두 사람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마침내 놀라나 문 앞에 다다르기까지 1시간 동안이나 러시아어를 헤쳐온 참이었다. 나폴리는 휘발유와 신경질을 발산하며 늘어선 자동차들의 거대한 매듭이었다. 근 1시간 동안 마테오는 초조해서 안달복달했고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떨렸다. 그날 아침 그는 어떤 손님을 공항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으니 아이를 데리고 가는 방법 외에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의 교통 상황은 악몽으로 둔갑했다. 모든 게 막혔다. 1시간 동안의 러시아어 끝에도 교통 상황은 여전히 혼돈 상태였으므로 그는 마침내 차를 세워두고 남은 길을 걸어서 가기로 했다. 이게 더 빠르겠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날 시장이 섰고 마치 자동차들의 뒤를 잇기 위해 전부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끝없이 둘러싸여 그는 녹초가 되었다. 이제 그는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피포의 뺨은 불타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강렬한 속도 때문이 아니라 방금 아버지가 그에게 화를 냈기 때문이다. 아이는 5분만 쉬었다 갈 수 없겠는지 물었고 마테오는 안 된다고, 학교에 도착해야만 쉴 수 있다고, 그러니 당장 입을 다물라고, 입 다물고 어서 걸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계속 달렸다. 마테오는 그와 부딪히는 모든 몸뚱이들을 향해, 가로질러야 하는 모든 길을 향해, 모든 신호등을 향해, 돌풍처럼 스쳐 간신히 사고를 피해가는 모든 베스타를 향해 끊임없는 저주를 퍼부었다. 더 빨리. 그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리하여 이 빌어먹을 아침을 마감할 것. 피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침내 한숨 돌릴 것. 그러고 나면 차분히 커피를 마시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손 닦는 휴지로 두 뺨을 훔칠 때면 자동차 안에서의, 그 다음엔 사람이 잔뜩 붐비는 골목길 한복판에서의 경주로 쌓인 긴장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동안 흘린 땀을 말리기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늦어지는 등교 시간이 그에게 최악의 고문이었다. 줄리아나가 3층에서 일을 하지 않은지, 허리를 반으로 접고 재빠르면서도 경제적인 동작으로 객실을 돌보지 않은지도 오래였다. 평소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는 홀에서 일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위한 음료를 주문받고 그들의 만족 여부에 신경 썼다. 3시간 동안 손님들은 왔다 갔다 이어졌다. 손님들은 잠이 덜 깬 표정이거나 서두르는 기색으로 그리고 배를 채운 후 향이 부드러운 커피로 기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욕망을 품고 잇따라 홀에 들어왔다.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채워주고 더러워진 테이블볼을 걷어내고 행여 온수기물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했다. 그녀는 이 일을 좋아했다. 이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로 움직이며 그녀는 온 세상 언어를 들었다.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홀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무심하게 때로는 경계하며 미끄러져 갔다. 오늘 그녀는 커피 향기가 미치지 않는 3층 복도에서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런 상황에 그녀는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녀가 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했던 것은 바로 여기 청소부서였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쿠션을 댄 기다란 복도를 바라보았다. 객실 하나하나에 들어가 똑같은 일, 언제나 똑같은 청결의식을 진행해야 할 것이었다. 창문을 열고 쿠션 먼지를 털고 침대를 정돈하고 수건을 갈아주고 욕실을 청소하고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그녀는 거기 205번 객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길고 긴 아침 청소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방금 그녀는 바로 이곳 산타루치아 그랜드 호텔에서 보냈던 이틀 밤을 떠올렸다. 딱 2번 그녀는 이 호화로운 객실 안으로 슬쩍 스며들 수 있었다. 접수계의 조수애가 최후의 순간에 기뜸해 주었다. 입실 시간 직전에 예약 취소. 이미 값을 치렀으나 텅 빈 방. 그들 마테오와 줄리아나는 호텔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피포가 태어나기 전이었다. 이틀 밤 여기 이 선잠든 호화 호텔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밤들의 달콤한 기억이 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파체 골목에 들어서자 마테오는 비로소 한시름 놓았다. 길은 덜 붐볐다. 시장은 거기서 끝났으며 그들은 앞길을 막던 거추장스러운 군중을 뒤로 핥어였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린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는 피곤하다고, 아버지가 팔을 아프게 잡아당긴다고, 신발끈이 풀렸다고, 그리고 이제 그만 좀 멈추고 싶다고 말했다. 마테오는 아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의 팔을 잡아 끌고 학교 정문에 도착할 때까지는 더 어떤 질문도 어떤 의사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이를 꽉 깨물고 따라오기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느끼게 하려는 듯 성난 어투로 서둘러 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주 잠시 그는 두 인도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는 그늘진 쪽으로 건너편을 선호했으나 그러자면 길을 건너야 했고 그러자면 또 시간이 낭비될 터였다. 그래서 그는 햇빛이 있는 쪽으로 계속 걷기로 했다. 어쨌든 그는 이미 땀에 흠뻑 젖은 상태였다. 모든 상황이 뒤집힌 건 파체 골목과 포르첼라 거리 모퉁이에서였다. 그는 여전히 집요하게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행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겁내지 않았다. 그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주변을 바라보았다. 모든 게 이상했다. 그는 사방에서 입을 크게 벌린 사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명을 들었다. 버들가지로 엮은 가방을 든 한 여자가 그의 몇 미터 앞 자동차로부터 4발짝 떨어진 곳에서 마치 거미 한 마리가 다리를 타고 기어오르기라도 하는 듯 다리를 떨며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던 한순간 미동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몸이 뭔가를 이해하기라도 한 듯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이제 막 공포가 그의 근육을
그의 정신을, 그의 숨결을 점령했다. 그는 총소리를 들었다. 여러 번 서로 주고받는 소리. 그는 아들을 옆으로 바짝 당겨 땅에 엎드리게 했다. 그는 오전의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냄새를 맡았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그들을 비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길고 날카로운 불평을 토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피포를 끌어안았다. 이렇게 아이를 꽉 끌어안는 행위에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애써 보았다. 그는 거리 한복판에 있었고 총알 세례를 받았다. 유리 파편들이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산산조각 났다. 자동차 몇 대에서는 경보음이 울렸다. 경보음이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기다릴 것, 경찰을, 구조를, 다시 찾아올 정적을 기다릴 것. 그가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 그는 숨이 막혔다. 혈관에서 피가 고동쳤다. 그는 그렇게 탈진한 채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몇 초인가가 위험천만할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그는 이제 주변 소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입술 끝으로 쉼없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를 암송하며 기도했다. 그 후 천천히 침묵이 찾아들었다. 3층 한 객실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벨 소리는 산타루치아 그랜드 호텔 오음복도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209호실에 있었다. 단체 손님들이 복도에 늘어선 객실 10개를 비우고 아침 일찍 떠났다. 전부 그녀의 일거리였다. 209호 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욕실에서 몸을 웅크리고 마포질을 하느라 일어서지 않았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한참 후 그녀는 마포를 내려놓고 손에 물기를 닦고는 객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다. 벨 소리가 몇 호실에서 흘러나오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오는 곳을 찾아 복도를 계속 걸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고 그것이 자신을 찾는 전화임을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본능적으로. 뭔가 정상은 아니었다. 미소 띤 얼굴로 그녀를 엿보는 것. 그러나 그녀는 볼 수 없는 어떤 것.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렸다. 마침내 객실에 들어선 그녀는 자신들에게 이미 불행이 닥쳤음을 알게 된 이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함께 전화기를 향해 다가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마테오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포 분위기가 이미 사라진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번졌다. 괜찮은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 경찰을 불렀는지를 묻는 음성이었다. 먼 곳으로부터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그의 내부에서는 안도감이 샘솟았다. 그는 아이를 안은 팔을 풀었다. 위험은 멀어졌다. 그는 주체할 수 없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왔다. 결국 얼마나 지각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로지르자 그는 차라리 웃고 싶어졌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등에 손길을 주며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 일어나도 된다고, 위험은 거리 저 모퉁이로 사라졌다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피포?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한순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셔츠는 피에 흠뻑 젖어 있었다. 피포? 아이는 표정이 없었다. 그의 아들은 움직이지 않고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었다. 피포! 그가 소리쳤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피가 인도 위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두 손은 상처까지 닿지도 못하면서 부질없이 상처를 찾으려는 듯, 그리고 마치 거기서 흐르는 피를 막으려는 듯 아이의 상처에 덤벼들었다. 그의 손은 피에 잠겨 점점 더 붉어지며 미끈거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의 손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물건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조심조심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곧 구급차가 올 거라는 말을 쉬지 않고 되풀이했으나 그는 그들의 말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울지 않으려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했다. 구경꾼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서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가 절규했다. 누군가 달려가 도움을 청해줬으면, 누군가 서둘러줬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게 잔혹하게도 더뎠다. 그녀는 막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조금 전 정리한 너무나 깨끗한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아무 느낌도 없었다. 그녀의 하루는 방금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뛰어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것도. 그녀는 거기 꼼짝 못하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조잘거렸다. 아래층 사람들, 옆방 사람들, 곳곳의 사람들은 그녀가 이 방에서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부드러운 이 침대에서 자신의 삶이 바로 여기서 멈추었으며 이를 제외한 전부는 아련한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꿈쩍하지 않았다. 포르첼라 거리에서는 마침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군중을 헤치고 다가와 마테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누가 자기 아들을 돌봐줄 것인지 물었다. 그는 그의 두 손에 담긴 아이의 머리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아이의 머리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물건처럼 가볍게 흔들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는 아니었다. 그날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켰다. 그들은 들것을 가져왔다. 구급차 요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이름, 주소를 물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애썼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애워싼 얼굴들을 통해 그가 겪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그는 피포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비록 차갑고 움직임 없는 손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유일한 요구사항이었다. 아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 원하는 장소로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아들의 손을 이제 그만 놓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봐서 그들도 아버지의 요구사항을 알아챘을 것이다. 구급차 요원들이 구급차 뒷문을 활짝 열자 그는 들것에 이어 올라탔다. 피포와 그는 구급상자와 담요들 한가운데에 꼭 달라붙었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나폴리에 있는 숱한 거리를 지나는 구급차를 그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았던가.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갓길로 비켜선 적은 또 몇 번이었던가. 지금은 그가 구급차 안에 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피포를 치료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일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요원들이 그의 입속에 튜브를 넣었다. 이상하게도 그 동작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실행할 동작이 있다는 것, 따라야 할 지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일을 실행하려고 했다. 어쩌면 지리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몇 시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근심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들을 이 하루에서 끄집어내기로, 이 거리에서 끄집어내기로, 악이 섞인 호기심을 보이는 군중들로부터 끄집어내기로, 피와 붕대 냄새가 나는 이 구급차에서 끄집어내기로 결심했다. 구급차가 멈췄다. 그는 잠시 기다렸고 잠시 후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한 줄기 빛에 그의 눈이 먹먹해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있던 곳은 병원 내부 복도 주차장 같은 곳이었다. 그는 응급실 입구가 어디인지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고 거기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줄리아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이곳까지 온 사실을 누가 말해 주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아내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준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줄리아나,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그녀를 향해 팔을 벌렸으나 그녀는 그를 향해 다가가지 않았다. 줄리아나,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 그녀는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구급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흉하게 무너진 얼굴, 흘러내리는 콧물, 입이 뒤틀린 줄리아나. 그녀가 그의 옆을 스칠 때 그는 그녀를 멈춰 세우려고 했다. 그는 그녀가 다가와 그의 품에 안기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에게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가 아는 사실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에게 말할 것, 또는 그는 또한 피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누군가 그녀에게 설명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줄리아나는 그의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구급차 주변,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구급요원들도, 경찰관들도 감히 그녀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구급차 뒷문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는 막 그녀에게 다시 가려 했으나 그를 둘러싼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애쓰면서 거기에 그냥 멈춰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엄습하더니 점점 더 큰 확신으로 살아났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줄리아나는 그가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응급요원들이 최대한 빨리 오라고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던 순간 미리 알려주었을 수도 있고 그녀 스스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 일이 일어나던 순간에 모든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했다. 피포는 죽었다. 그렇게 그는 알게 되었다. 줄리아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사람들이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각종 지시를 소리 높여 외치며 피포를 병원 복도로 운반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사람들이 구급차 안에서 흐느끼는 그 어미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거나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둔 것일까? 그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는 무기력하고 낙심한 채 사람들 한가운데 당혹감과 동정심으로 눈을 내리깐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것 말고는 달리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에게는 그 생각뿐이었다. 그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피포는 살아있었다. 그가 손을 놓아야만 했던 건 구급차에서 내리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구급차로 되돌아가 피포의 손을 다시 붙들고 쉬지 않고 그 손에 힘을 주고만 싶었다. 구급차를 향해 두 발짝 내딛는 그를 두 사내가 저지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유감스럽고 슬픈 얼굴로
그를 막아섰다. 그들은 누구였던가? 어째서 그 사내들이 그의 길을 막고 서 있었을까? 어떤 이유로 그는 자기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걸까? 그의 동작이 사내들을 성가시게 했기 때문일까? 그는 구급차 안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이런 사실이 이 사내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 그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끌어당겼다. 그로써 이 사내들은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그들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제부터 그가 아이를 꼭 끌어안을 수도, 만질 수도, 입을 맞춰줄 수도, 아이의 머리칼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갈라졌다. 그의 아들, 그가 납득해야 하는 건 바로 그 사실이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더 이상 만질 수 없을, 그 이마에 입을 맞출 수도 없을 아들, 피포. 한순간이나마 그가 구해냈던 아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결코 아이를 어루만지는 것, 그의 아들. 두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는 이내 바닥에 쓰러졌다.